대만은 일본이 자신들의 근대화를 이끈 스승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존중을 표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이 그 시대를 대하는 태도에서 왜 그렇게 끝까지 단호하게 부정하며 맞서는 것일까요? 패배를 순순히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나라와 설령 죽음의 문턱에 설지라도 끝내 지켜야 할 자존심과 영혼은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단순히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 국제사회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서 모든 패권 질서를 흔들어 놓는 조용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진원지에서 한국은 전 세계의 숨죽인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지구촌의 중심이라 불린 적 없는 변방의 나라.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다급하게 손을 내밀고 부름을 보내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백 번의 침략을 당하며 짓밟혔던 약소국. 하지만 그 고통의 기억을 딛고 다시 일어나 스스로를 증명해낸 그들의 위대한 생존 능력은 현대 국제 정치학의 난제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조차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실체에 대해 단 한 번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그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독한 고난의 생존력이 빚어낸 결과물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초강대국들은 한국이 내릴 다음 선택 하나하나를 숨죽이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철옹성처럼 이어져온 패권의 공식을 단숨에 뒤엎어버린 한국.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력은 흔히 영토의 크기, 인구수, 자원의 풍부함, 그리고 전통과 역사의 깊이로 결정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국가의 서열을 가르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가문 대대로 그렇게 배웠고 도쿄대 강의실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을 가다듬으며 옥스퍼드의 한 강의실에서 제가 평생 쌓아 올린 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줄리안 벤스입니다. 도쿄대 법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지금은 옥스퍼드에서 정치 철학 석사 과정을 밟으며 유럽의 전략적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외교와 방위 쪽 관료를 지낸 가문 출신이라 국제 정치에 대한 제 자부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유일의 G7 가입국입니다. 아시아를 이끄는 리더이자 세계 경제의 핵심에서 당당히 자리 잡은 나라죠. 저는 그렇게 배우며 자랐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당연한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저는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벨몬트 교수님의 전공 수업이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영국 학생이, 뒷자리에는 독일 학생 몇 명이 앉아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 전광판에 뜬 오늘의 주제를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 순위 분석. 솔직히 큰 흥미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주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벨몬트 교수님이 강대국 순위를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전 세계 강대국 순위였습니다. 1WI 미국 당견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니까요. 2위 중국. 솔직히 중국을 선진국이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워낙 체급이 크고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 수치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3위의 러시아가 호명되는 순간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영토가 크다고 해도 일본보다 상위에 있다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벨몬트 교수님이 마침 그 부분에서 의미심장하게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3위부터 이 순위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벨몬트 교수의 그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석학도
이 순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한국이 실체 이상으로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겠지. 그렇게 확신하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교수님은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고 G2라 불리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단순한 체급으로 보면 확실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일본의 경제 성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존심은 예리하게 찔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냉혹한 지적을 그것도 저명한 외국인 교수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기분은 결코 유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쾌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위의 영국이 그리고 5위의 독일이 순위에 오르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브렉시트로 국론이 분열되어 휘청이는 영국, 에너지 위기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독일. 두 나라 모두 지금 실질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일본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언제적 영국이고 언제적 독일이란 말입니까? 지금의 실질적인 국력과 기술력을 보면 일본이 훨씬 앞서 있는데 왜 순위는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까? 저는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영국 학생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치는 것을 본 순간 제 자존심은 날카롭게 곤두섰습니다. 이 정도 순위라면 일본은 아무리 양보해도 6위 안에는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6위라는 자리조차 제겐 너무나 억울한 순위였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근대화의 눈부신 역사와 아시아 경제를 수십 년간 이끌어온 저력을 생각하면 적어도 4위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국력의 반영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분노가 정점에 달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벨몬트 교수님이 6위를 발표하기 전 강의실의 공기를 압도하며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침묵 끝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발표할 나라는 오늘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가장 오래 다룰 나라입니다. 강의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이름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 그 순간 저는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숨을 멈춰버렸습니다. 말문이 완전히 막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일본이 그동안 아시아의 선배로서 여러 방면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준 나라라고 생각했고 요즘 국제사회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을 보며 솔직히 어딘가 과하다는 느낌마저 받아왔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런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 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아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는 일본입니다. 경제 체급도 우리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제 외침에 강의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학생도 영국 학생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의 서열을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날 선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며 강의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통계상의 착시일 뿐이라 외쳤고 누군가는 일시적인 거품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역시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G7의 당당한 일원입니다. 그런 일본보다 한국의 순위가 높다는 건 어떤 논리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한국은 차라리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에 부합하지 않느냐고 저는 날 선 질문을 던졌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저를 잠시 차분하고 깊은 눈빛으로 응시하더니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묻지요. 한국은 G7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의 의도를 즉각 파악하지 못한 채 저는 주춤했습니다. 교수님은 멈추지 않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G7의 일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빼놓고는 그 어떤 국제 정세도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한국은 굳이 G7의 틀에 들어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국제 정치 질서에 기생하거나 편승하지 않아도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순간 말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G7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는 논리는 제 생전 단 한 번도 고려해 본 적 없는 관점이었으니까요. 그때 강의실 한 구석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 순위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까? 단순한 경제 규모로만 놓고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손을 들어 학생들의 웅성거림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순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석학도 이 순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결국 한국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꼬집어 지적하려는 것이겠지.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억눌렸던 가슴이 조금 진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벨몬트 교수의 입에서 나온 문장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한국이 현재 6위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미래 지표를 바탕으로 다시 평가한다면 한국은 이미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3위의 자리에 올라야 마땅한 나라입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세계 3위 한국이라니 도쿄대에서 국제 정치를 배우며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가공할 논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의 순위를 반박하는 글을 적느라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던 강의실의 노트북 타이핑 소리가 그 순간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단 한 대도 남지 않고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강의실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벨몬트 교수가 제시한 기준은 단순한 현재의 경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 전환 속도, 핵심 제조 기술의 압도적인 독점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힘, 그것이 바로 21세기형 새로운 국력의 기준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앞서 나갔던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생소한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전통 제국들을 모두 아래에 두고 한국이 세계 3위에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평생을 바쳐 배운 국제정치학의 모든 기본 공식이 지금 이 한 문장 앞에서 무참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계 오류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강의실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향해 쏟아지던 조롱 섞인 비판들도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던 저의 모든 논리들이 벨몬트 교수의 한마디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이상하게도 등줄기에 서늘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세계 3위라는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국제 정치학의 근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근대화의 길과 아시아를 대표해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섰던 그 자랑스러운 자부심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벨몬트 교수님의 표정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우리의 반응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우리가 평생 믿어온 견고한 성벽을 하나씩 허물고 그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강의가 단순한 강대국 순위 발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 더 거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망칠 수도 눈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학문적 자부심으로 여겼던 모든 기준이 지금 시험대에 오른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질문의 답을 그날 강의가 끝날 때까지 뼈아프게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 3위 한국이라는 말이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제 복잡한 표정을 살피더니 화면에 무언가 새로운 지표를 띄웠습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풍부한 자연 자원, 압도적인 영토의 크기, 식민지나 해외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타국보다 한 발 앞선 산업화가 그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랜 세월 축적된 학문과 과학의 기반까지, 이것이 지금까지 국제 정치학의 철칙으로 말해온 강대국의 조건들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엄격한 조건들에 한국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 분명 어딘가에서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벨몬트 교수는 먼저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꺼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오랜 세월 식민지 지배를 통해 자원과 부를 착취하고 축적했던 나라들입니다. 해상 교역로를 장악하고 원자재를 확보하며 국력을 키워왔던 제국주의 역사가 그 저변에 있죠. 독일은 일찍부터 산업화를 이루고 고도의 과학 기술을 쌓아온 나라입니다. 탄탄한 화학과 기계 공업을 바탕으로 유럽의 중심에 섰던 전형적인 강대국이죠.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는 목을 가다듬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수십 년 만에 따라잡은 특별한 사례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과감히 받아들이면서도 자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독자적인 근대화를 완성해냈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가장 먼저 산업, 국가로 도약한 나라라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새삼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벨몬트 교수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서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 조건 중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석유도 철광석도 흔한 희토류조차 없는 나라, 영토도 크지 않고 식민지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지독한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 산업화도 다른 선진국들보다 한참 늦게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확신에 차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한국은 애초에 강대국이 될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국제 정치학의 문외한이 아닐까. 저는 손을 들어 그대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기존의 모든 정치, 이론상 강대국이 될 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벨몬트 교수는 제 질문을 듣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이론대로라면 한국은 강대국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도 불확실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사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인데 왜 세계 3위라는 모순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으니까요. 문득 대만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식민지 경험을 겪었지만 대만은 일본이 남긴 철도와 항만, 교육 제도가 이후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대만은 일본의 근대화 유산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왜 한국은 유독 그 과거를 끝까지 부정하며 맞서는 것입니까? 저의 질문이 끝나자 벨몬트 교수는 저를 잠시 깊은 시선으로 응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민족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과 그들이 겪어온 역사의 결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대만은 역사적으로 지배자가 끊임없이 교체되던 섬입니다.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다시 국민당 정권으로 넘어가며 지배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통치 질서를 수용해야만 했던 땅이었지요. 일본이 물러간 뒤 들어선 국민당의 통치가 오히려 더 가혹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오랜 세월 정치적 억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대만인들에게 일본 통치기는 상대적으로 질서가 잡혀있던 시절이라는 과거로 기억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를 살았습니다. 한국의 근대 기억 중심에는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립을 외쳤던 만세 운동이 있고 임시 정부를 세워 조국의 이름을 지키려 했던 치열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이름 없는 백성들의 한길 투쟁이 한국 역사의 뿌리입니다. 한국인에게 해방은 단순히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했기에 주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민족이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낸 회복이라는 숭고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한국은 남이 설계해준 근대화라는 선물보다 빼앗겼던 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아낸 기억이 훨씬 더 강력하게 각인된 민족입니다. 수많은 침략과 고난 속에서도 끝내 그들의 언어와 역사를 지켜낸 나라니까요. 나라가 잠시 사라졌어도 민족의 혼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정신이 지금의 한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뿌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만이 일본을 비교적 우호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후 찾아온 통치가 그만큼 더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일본이 물러난 자리를 채운 것은 외래의 독재 권력이 아니라 비록 분단과 전쟁이라는 뼈아픈 고통이 따랐을지라도 우리 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대만은 일본이 남긴 질서를 기억했지만 한국은 일본이 빼앗으려 했던 민족의 영혼을 끝내 지켜냈다는 사실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찌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 질문이 얼마나 표면적이고 짧은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그 너머에 얼마나 깊고 거대한 역사가 흐르고 있었는지 그제야 비로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토대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당시 쏟아진 전쟁 물자와 군수 수요가 전후 일본 경제를 되살리는 기적 같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경제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국 덕분에 오늘날의 일본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같은 논리를 역으로 적용하자 제가 방금 던진 질문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스스로 드러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다시 담담하게 원래의 주제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기존 강대국들이 걸어온 낡은 길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의 국력을 입증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자리는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핵심 기술로 채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수십 년간 지켜왔고 배터리 기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 묻힌 자원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의 지능과 혁신에서 탄생한 기술로 승부를 본 것입니다. 좁은 영토의 한계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적 영향력으로 메꿨습니다. 한국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며 영토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영향력을 구축해냈다는 것이죠. 또한 식민지를 가지지 못한 자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수출 모델로 대신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원을 약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공유하고 파트너와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시장을 넓혀가는 한국만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이 무분별하게 발행한 채권, 규모가 국가 전체의 국내 총생산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거대한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곳곳에 완공되지 못한 유령 건물들이 방치되어 있고 청년 실업률은 이제 통계 발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빈부격차 지수 역시 국가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섰다는 냉정한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14억이라는 거대한 인구는 더 이상 국가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먹여 살려야 할 거대한 짐이자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관리해야만 하는 위험 요소로 전락했다는 것이
벨몬트 교수의 날카로운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당황스러운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인구가 많다는 것은 곧 거대한 내수 시장이자 국가의 강점이라고만 굳게 믿어왔는데 전혀 다른 시각에서 파헤친 분석이었기 때문입니다. 벨몬트 교수는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은 방향을 한번 바꾸는 데만 수 킬로미터의 거리가 필요하지만 작고 날렵한 배는 위기 상황에서 순식간에 뱃머리를 돌려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몸집이 너무 비대해진 나머지 국가적 전환 속도가 치명적으로 느려졌다는 것이죠. 21세기라는 속도전의 시대에는 덩치가 곧 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내세웠던 체급이라는 무기가 지금 이 순간에는 오히려 상대를 올가매는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었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국인 유학생의 표정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자국의 거대한 규모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했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차마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른 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이번에는 러시아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170배에 달하는 영토를 가진 자원 강국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총생산 규모를 보면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70배의 광활한 땅을 가지고도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슷하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흔들림 없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영토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진리였습니다. 러시아는 자원을 팔아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군사력 증강에만 쏟아부었고 정작 국가의 핵심인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받으며 그 허약한 내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첨단 부품 수입이 차단되자 무기 생산조차 차질이 생겼고 병력을 동원하는 방식조차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거대한 영토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방어해야 할 막대한 부담이자 약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배워온 국제정치학의 교과서에서는 영토와 인구가 곧 국력이었는데 지금 이 강의실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벨몬트 교수의 논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자본을 투입해서 결과물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기술의 생태계를 스스로 창조하고 지켜온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흐르는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노트북에 쉴 새 없이 필기를 이어갔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한국의 반도체 공정이 얼마나 미세하고 정교한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공정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원들의 땀과 집요한 데이터의 산물이었습니다. 돈으로 공장 건물과 설비는 살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에서 마이크로 단위의 정밀함을 조율하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는 결코 단기간에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임을 그는 역설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자본 공세가 왜 결국 한국의 기술적 장벽 앞에서 막힐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제가 평소 일본의 기술력에 대해 가졌던 맹목적인 믿음조차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술 자립이란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공정의 표준을 만들고 그 생태계의 중심을 장악하는 것임을 벨몬트 교수는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이라는 거대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그 허술한 실체들과 영토도 자원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오히려 가장 정교하고 단단한 기술의 성벽을 쌓아 올린 한국의 대조적인 모습은 강의실 안의 모든 학생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는 이제 주제를 조금 더 확장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지탱하는 신뢰의 기반까지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이
그 기술을 통해 자국의 미래를 설계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국력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중국 학생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그 눈빛은 이제 방어적인 태도를 넘어 깊은 고뇌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그 친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오늘 이 강의실에서 자신의 조국이 가진 거대함의 허상과 그 옆에서 묵묵히 세계의 질서를 재편해 나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무서움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리라 짐작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제가 처음 옥스퍼드 강의실에 들어올 때 가졌던 그 낡은 강대국관이 완전히 해체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압도적인 성취가 하나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숫자로 증명된 사실이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진실이었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적인 갈등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대국의 정의를 다시 써야만 합니다. 그가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저는 그 다음 이어질 문장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그 옆에 나란히 겹쳐 놓았습니다. 일본의 곡선이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수평으로 누워 있을 때 한국의 곡선은 가파른 경사를 그리며 하늘을 향해 쉼없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 극명한 대비를 눈앞에서 마주하니 억지스러운 부정도, 감정적인 반박도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 지표를 넘어 국가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갈라져 있다는 뼈아픈 증거였습니다. 교수는 첨단 기술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국고를 쏟아부으며 기술 자립을 외쳤던 나라들이 있었지만 정작 그 산업의 핵심 표준을 장악하고 시장의 생태계를 지배한 것은 언제나 한국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재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 올린 연구의 깊이, 그리고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사회적 생태계가 결국 승부를 결정지었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의 패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세계 조선업의 정점에 서서 바다를 지배했던 나라들은 숙련된 기술자들의 세대 교체에 실패하고 그 노하우를 방치하며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하고 극한의 공정까지 로봇과 자동화 기술로 채워 넣으며 다른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산성으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위기를 단순한 난관이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방식 자체가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마주하던 옥스퍼드의 강의실에는 저와 같은 젊은 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문과 학교를 통해 자신이 절대 진리라 믿어왔던 국력의 기준이 단 하루의 강의를 통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현장이기도 했죠. 체급과 역사, 그리고 전통이라는 낡은 잣대로 세계를 위계 질서화하던 저의 시야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짜여야만 했습니다. 그 균열은 자존심을 짓밟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진정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프레임을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비로소 세계를 직시할 수 있는 진짜 눈이 생겨나고 있었으니까요. 과거의 영광이라는 환상에 갇혀있던 시선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어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4억 인구와 170배의 영토라는 숫자는 더 이상 강력한 힘의 지표가 아니라 국가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 그리고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기술과 신뢰라는 무형의 가치로 세계의 표준을 재편해 나가는 한국의 서사가 이제야 비로소 저에게는 가장 위협적이면서도 경이로운 미래의 모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필기를 멈추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논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써내려가고 있는 이 새로운 역사를 앞으로 제 인생을 걸고 어떻게 연구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만이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 자립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추진력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투자를 많이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어떤 전략적 선택이 그 거대한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벨몬트 교수는 제 질문을 듣고 칠판에 큰 글씨로 집중과 연결이라는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국가의 모든 자원을 소수의 핵심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여했습니다. 전 국민이 기술 강국이라는 목표 하나를 공유하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집중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 표준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돈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다시 기술을 개발하며 그 기술이 다시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설계한 것이지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이룩했던 성취들이 이제는 왜 정체되어 있는지, 왜 우리가 그토록 한국의 행보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지식의 최전선을 개척해온 거대한 지식 기반 국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스크린의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실패를 허용하는 사회적 토양이라는 문구였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마저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여 다음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수님이 제시한 그 파란색 성장 곡선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세기의 패권 국가들이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정체된 수치를 기록할 때 한국은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며 미래를 향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왜 그토록 많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다음 선택에 숨을 죽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따라가야 할 미래의 표준을 실시간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학문적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선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거대한 성취에 대한 묘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치던 학생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미래의 문을 가장 먼저 열어젖힌 우리가 배워야 할 시대의 성우자이다. 강의실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실체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일본이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고 대폭적으로 늘린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흐름을 다시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질문은 간절했습니다. 일본이 가진 저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벨몬트 교수는 곧바로 답하지 않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투자를 단순히 늘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리고 그 실행의 속도가 얼마나 기민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여러 차례 대규모 자본을 쏟아부으며 기술 탈환을 시도했지만 그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나 느리고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늪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단순히 쏟아붓는다고 해서 기술적 돌파구가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냉혹한 지적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자본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본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유연한 생태계와 속도라는 점을 저는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영국 학생도 뒷자리에 앉은 독일 학생도 일제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나라를 두둔하며
서로 목소리를 높이던 학생들조차 이제는 눈앞에 펼쳐진 적나라한 그래프 앞에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근대화의 역사가 깊을수록 지금 눈앞에서 지체되고 있는 정체된 그래프는 더욱 아프고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습니까? 교수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몇몇 신흥국들이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경제 규모와 그 지속성 면에서 한국만큼 뚜렷하고 강력한 서사를 가진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완전히 올라선 상태에서도 정체되지 않고 우상향을 그려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신흥국들과는 그 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미 정점에 도달한 나라가 어떻게 관성을 이겨내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상승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평생 배운 국제 정치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이 경이로운 상승세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 보십니까? 교수님은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적 흐름과 기술적 축적의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동력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야만 잘하는 나라는 세상에 많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것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해내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일본 역시 기술과 인재라는 두 엔진을 모두 장착하고 앞서 나갔던 나라였기에 지금 그 자리를 내어주고 뒤처진 현실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인재 육성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이공계 인력 양성에 국가 차원의 막대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왔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연구소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배출된 인재가 지체 없이 산업 현장으로 곧바로 투입되는 효율적인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반면 다른 많은 나라들은 교육과 연구, 산업이라는 이 세 영역이 각자 따로 움직이며 겉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핵심을 짚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교육과 산업이 단절된 사회는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도 그 에너지를 제대로 분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역시 과거에는 교육과 산업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강의실을 훑으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오류는 한국에 성취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믿어왔던 낡은 국제 정치학의 기준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국가의 등급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기울기로 국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 새로운 관점이야말로 제가 평생 쌓아온 학문적 뼈대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과 신뢰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국제 안보와 무기 공급이라는 물리적인 힘의 영역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대답 대신 몇 개의 언론 기사 제목을 칠판에 적어 주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미국의 무기 공급 지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가 이제는 한국산 무기로 전력을 재편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그 보고서가 가진 함의를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미사일 체계와 포병 전력이 단순히 화력의 우위가 아니라 전술적 유연성과 공급망의 압도적 안정성에서 나오는 무서움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등줄기의 서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군사학은 누가 더 큰 폭탄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었지만 지금 세계의 안보 질서는 누가 더 정교하게 전장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이 중요하지 않나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의 이런 활약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는 찰나의 상황을 흔들 수는 있어도 기술이 지닌 압도적인 효용성을 끝내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국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정하고도 명쾌한 논리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비정한 전쟁의 문법을 완전히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이라는 거대한 파트너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검증받기 위해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이 전장에서 꽃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금 자문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모하게 달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기술의 표준을 설계하고 실패의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음 세대의 무기에 반영하는 치밀하고도 무서운 집단이었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이 가진 독자적인 방산 생태계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부품 하나하나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냈다는 것입니다. 미국마저도 공급망의 병목 현상으로 허덕일 때 한국은 그 견고한 사슬을 스스로의 손으로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적 성취를 넘어 국가 안보를 외부의 불확실한 운명에 맡기지 않겠다는 말 그대로 자주 국방을 완성한 문명적 사건이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이제 그 누구도 한국을 향한 비판이나 조롱을 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자들의 뜨거운 열망과 동시에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역사를 배우며 자부심에 취해 있던 저는 이제 그 낡은 교과서를 덮고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이 된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겸허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강의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기술 자립은 단지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당신들의 표준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보았듯 한국은 이미 그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불빛이 꺼지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저는 자리에 남아 칠판에 적힌 집중과 연결이라는 두 단어를 한참 동안이나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안보의 중심에서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써내려갈 보고서의 제목을 다시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맹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 자립이 가져온 세계 안보의 거대한 전환에 대한 목격담이 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벨몬트 교수의 목소리는 강의실의 공기를 가르며 차갑고도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명국이라 자부하는 나라들이 그동안 다른 나라의 자원과 노동력을 어떻게 착취하며 성장의 기반을 닦았는지 그 어두운 역사적 기록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부심을 느끼며 지켜왔던 전통과 성숙한 제도가 실상은 수세기 동안 타인의 고통 위에서 쌓아올린 견고한 바벨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는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질문이 얼마나 아둔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타국을 수탈하거나 약탈한 경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독한 식민 지배를 당했고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는 전쟁의 참상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버리고 스스로 땀 흘려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적힌 문명이라는 단어 옆에 한국의 성취를 나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척도입니다. 남을 짓밟아 만든 성취가 아니라 스스로 짓밟혔던 기억을 딛고 일어나 기술과 신뢰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통해 세계의 안보와 질서를 지켜내는 것.
지금 유럽의 무기 체계 표준이 한국을 향해 급격히 기울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구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문명의 방식을 서구 세계가 비로소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강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나라들의 민낯이 한국이라는 거울 앞에서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학생은 고개를 숙였고 영국 학생은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저의 오만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30년간 잃어버린 시간 속에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스스로의 역량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불평하는 대신 칼을 갈았고 족쇄를 스스로 부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안보 질서가 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강인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마지막으로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미스터 벤스, 당신이 말하는 그 문명의 정의를 이제는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당신들을 지켜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정교하고 누가 더 빠르며 누가 더 약속을 지키는가 하는 그 비정하고도 정직한 기술의 문법이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문법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강의실을 나서며 도쿄로 돌아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서 어떤 보고서를 올려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제가 써야 할 것은 단순한 전략 분석서가 아니라 제 학문적 생애를 통째로 뒤바꾼 거대한 문명적 대전환의 대한 참회록이자 새로운 시대의 선언문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경쟁자나 후발주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미래의 표준을 앞서 걸어가고 있는 인류의 새로운 안보 문명을 짊어진 지도자들입니다. 옥스퍼드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저는 한국이 걸어온 그 뜨거운 20년의 궤적을 제 가슴 속에 아로새겼습니다. 앞으로 제가 마주할 미래는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치던 나라가 아닌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배워야 할 바로 그 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도쿄행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압도적인 기술과 신뢰의 동반자와 함께 나란히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선 세계 안보 질서의 완전한 재편입니다. 그 시대의 목격자로서 저는 한국의 진실을 기록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벨몬트 교수는 침묵 속에서 강의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이제 파괴와 착취의 역사가 아닌 그 모든 잿더미를 딛고 스스로 일어선 한국의 연표였습니다.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도덕성이란 결코 감상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국제사회라는 정글에서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윤활유이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타국에 대한 약탈과 식민 지배의 빚이 없는 나라는 외교적 협상 테이블에서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덕적 우위를 갖습니다. 보복의 두려움이나 역사적 부채에서 자유로운 한국은 기술과 신뢰를 앞세워 세계 어디서든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평생 지켜봐온 국제 정치가 얼마나 거칠고 계산적인 폭력의 역사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고 정당화하려 애쓰는 동안 한국은 오로지 현재의 성취와 미래를 향한 투명한 기술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이 구축한 투명한 행정 시스템과 사법 체계의 근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률 수치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하는지가 21세기 진정한 강대국의 척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이 투명하고 법치가 확립된 나라는 외부의 투자자가 가장 신뢰하는 시장이 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옥스퍼드 세미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의 기술 강국으로만 보았던 학생들의 시선이 이제는 한국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문명국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지도가 약탈과 학살로 얼룩졌다는 교수님의 냉혹한 지적은 오히려 한국이 왜 그토록 순수하고 고집스럽게 기술 자립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설명하는 완벽한 반전이었습니다. 한국은 타인의 것을 뺏어온 적이 없기에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 하나하나에 그토록 엄청난 자부심과 정성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학생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강대국의 공식을 깬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공식을 만든 것이군요. 벨몬트 교수는 그 말에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들은 침략의 유산이 없는 이른바 청정지대에서 문명을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의 필기는 무의미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강대국의 조건은 이제 과거의 박물관 속으로 들어가야 할 낡은 유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제 창밖으로 브뤼셀의 어두운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한국이 묵묵히 쌓아 올린 그 도덕적 성벽과 기술적 자부심이 오늘 이 강의실을 넘어 전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새롭게 그려낼지 저는 그 역사의 현장을 마주하고 있다는 경외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서두르지 않고 그 질문을 차근차근 해체해 나갔습니다. 그는 중국의 사례를 거울 삼아 일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대비했습니다. 중국이 가진 부의 집중과 부패의 그림자, 그리고 지방 정부의 무분별한 부채가 결국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은 뼈아플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교수는 이어 일본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대기업들이 결집하고 있지만 그것이 왜 과거의 영광을 단숨에 재현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일본은 자신들의 기술 표준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갈라파고스화라고 불리는 그 현상이 지금 일본의 기술적 유연성을 발목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개발할 때부터 세계 시장과 연결되는 표준을 따랐고 실패를 데이터로 삼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이 과거에 구축했던 견고한 시스템을 버리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시스템 안에 스스로 갇혀버렸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옥스퍼드 강의실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이 마치 과거의 유물을 박물관에서 관찰하고 있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기술은 분명 정밀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정밀함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민함입니다. 한 학생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이 이처럼 기민하고 투명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동력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국민성 같은 다른 요인이 있는 것입니까? 벨몬트 교수는 칠판에 이번에는 개방과 혁신이라는 단어를 큼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과거의 아픔을 원망이나 증오로 소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기술이라는 가장 객관적인 언어로 치환하여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승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구소처럼 움직이는 지적 강박에 가까운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지난 수십 년의 궤적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결코 운이 좋아서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이 잠들 때 가장 먼저 기술의 표준을 논의했고, 남들이 과거의 유산을 지킬 때 가장 먼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언급한 투명성이 어떻게 경제적 이익으로 치환되는지를 보며 내가 속한 사회가 가진 낡은 관행들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정당한 노력과 기술적 성취가 투명하게 보상받는 사회, 그리고 그 성공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지식의 자산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사회, 바로 그 사회적 토양 자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였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는 연신 볼펜을 굴리던 학생들이 이제는 펜을 멈추고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한 국제 정치학의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관통하는 새로운 문명의 생존법을 배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술 자립은 단지 기계를 만드는 공장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정신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치열하며 얼마나 미래지향적인지를 증명하는 긴 여행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 여행의 마침표를 찍고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지도를 스스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왜 그토록 한국의 행보에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믿어왔던 20세기의 패권 질서를 가장 완벽하게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인류가 나아가야 할 가장 설득력 있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강의가 끝난 뒤 조용히 벨몬트 교수에게 다가가 말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학문적 방황을 끝내줄 더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그 대목에서 강의실의 조명을 약간 조정한 뒤 다시 한번 자료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사회적 투명성과 법치주의가 어떻게 경제 성장의 강력한 엔진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부패인식 지수가 매년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넘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왜 그토록 신뢰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투명한 시스템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그 예측 가능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장기적이고 과감한 기술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국제 정치학은 오직 눈에 보이는 영토와 군사력에만 매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의 투명성과 사법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국력을 압도하는 시대가 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때 뒤편에 앉아 있던 독일 학생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독일도 한때는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으로 유럽을 이끌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벨몬트 교수는 잠시 그 학생을 바라보며 연민과 냉철함이 섞인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은 결코 완성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독일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며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너무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재건하는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역동성이 정체된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강의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날 강의실에 모인 전 세계에서 온 젊은 학자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오랜 기간 세계 경제의 선두를 다투던 그 시절의 자부심은 이제 한국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속도와 투명성, 그리고 기술 자립의 결과물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벨몬트 교수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듯 말했습니다. 강대국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현재의 성적이 아니라 그 나라가 스스로의 모순을 얼마나 빠르게 교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기민함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강의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개방과 혁신,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국가의 찬양가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그 강의실은 저에게 있어 단순한 지식의 공간이 아니라 제 안의 오만이 깨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진짜 눈을 뜨게 된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낡은 데이터들을 모두 버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써 내려가고 있는 이 새로운 서사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느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라는 도구를 통해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 시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도전장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챙겨 강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브뤼셀의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도쿄에 있는 아버지께 편지를 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과거의 질서가 어떻게 저물어 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적어 보내겠다고 말입니다. 벨몬트 교수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강의실을 가득 채운 침묵을 갈랐습니다. 폐기라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고전적 강대국 이론들이 이제는 21세기의 급변하는 기술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 유효성을 다했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에 의해 끊임없이 재작성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정치학 교과서가 규정한 강대국으로 가는 경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교과서의 문법 자체가 틀렸음을 실천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나침반을 든 나라. 그것이 제가 관찰한 한국의 실체입니다. 저는 교수의 그 마지막 말을 들으며 도쿄대 법학부 시절부터 외워왔던 국제 정치학의 문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영토와 자원 그리고 군사력이라는 절대 불변의 수식어들. 하지만 그 수식어들은 한국이라는 변수 앞에서 더 이상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오류투성이의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부심을 가졌던 일본의 근대화 전략은 사실 20세기의 패권을 지향했던 방식이었을 뿐 미래를 향한 진정한 진화는 아니었다는 뼈아픈 각성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은 영토라는 지리적 한계를 기술과 신뢰라는 차원 높은 가치로 극복했고 식민의 고통을 민주적 성숙이라는 가장 값진 자산으로 치환해냈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는 방금 전까지 자국의 경제 지표가 왜곡되었다며 거세게 항의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모두 필기를 멈추고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조국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의 파도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리더라는 제 오랜 믿음은 오늘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데이터와 그 안에 숨겨진 정신적 성숙함 앞에서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는 문득 강의가 끝나면 도쿄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향해 가졌던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겸허하게 그들의 혁신을 배워야만 하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이웃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도달하고자 했으나 끝내 닿지 못한 미래의 이정표였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한국의 국립연구소와 민간기업, 그리고 대학이 협력하는 촘촘한 기술 생태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미래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과 신뢰가 만들어내는 혁신. 이것은 흉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정직한 기술의 가치를 숭상할 때만 가능한 풍경입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도쿄로 돌아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서 올릴 보고서의 내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을 과거의 라이벌로 설정하고 깎아내리는 유치한 게임을 멈추고 한국의 그 무서운 추진력과 투명한 시스템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저는 브뤼셀의 좁은 숙소 창가에 앉아 밤늦도록 서울의 야경이 담긴 자료들을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논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자 아시아의 파트너였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품어야 할 실질적인 힘의 원천이 되었음을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제 학문적 여정은 오늘 이 강의실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경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체계의 비교나 경제 순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고 다시 결합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정직하고 누가 더 미래를 잘 설계하는지를 겨루는 가장 거대한 전쟁의 현장을 저는 오늘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강의실의 정적을 깨고 마치 긴 여행의 종착지에
다다른 사람처럼 차분한 어조로 결론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순위를 매기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가치관, 그리고 그 가치관이 지탱해온 낡은 세계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었습니다. 저는 교수의 말을 들으며 지난 몇 시간 동안 느꼈던 충격과 혼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올가매고 있던 20세기의 낡은 껍질을 깨뜨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이름으로 쌓아온 학문적 권위, 그리고 아시아의 유일한 지도자라는 자부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지표에 매달려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시하는 진정한 미래의 문법을 비로소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학자로서의 희열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도쿄로 돌아가면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은 외교적 오만함과 도쿄대의 강의실에서 주입된 서열주의의 교육은 이제 오늘 옥스퍼드의 이 강의실에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마주할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적대시하거나 혹은 깎아내려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변화를 향한 기민함과 스스로를 증명하는 집요함을 가장 먼저 체득한 스승으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저마다 깊은 사유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뜨겁게 논쟁하던 열기는 사라지고, 대신 각자의 머릿속에서 재편되고 있을 새로운 세계관의 지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실 문을 열고 브뤼셀의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폐부 깊숙이 들어오며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도쿄에 가져갈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영광을 되찾는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한국이라는 나라의 서사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참회, 그리고 미래를 위한 겸허한 협력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이란 영토의 크기나 인구의 밀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하고 다시 태어나기를 주저하지 않는 국가적 정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와 식민의 치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이제는 전 세계의 표준을 만드는 문명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험난했고, 그들이 쌓아 올린 기술은 그 어떤 강대국보다도 정교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르쳤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높은 곳을 먼저 정복하고 내려다보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패권국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아시아를 향해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위대한 이름이 써내려갈 미래의 역사의 경의를 표하며 저의 남은 학문적 인생을 걸고 그들의 진실을 탐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실을 단번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근대화의 길이 무의미했다거나 가치가 없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길이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의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강의실의 정막을 뚫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방대한 내용들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벨몬트 교수는 잠시 창밖을 응시하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대국은 더 이상 과거의 유산이나 영토의 크기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의 모순을 얼마나 정직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그 태도로 정의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문장을 새겼습니다. 정직한 개선이라는 그 짧은 문구가 제게는 유난히 무겁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벨이 울렸지만 강의실에 앉은 학생들 중 누구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마다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이 파도처럼 머릿속을 맴돌며 각자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방을 챙겨 들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진짜 미래를 마주하고 싶다면 이제는 제 안의 오만함을 완전히 내려놓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시기나 질투가 아닌 학자로서 가져야 할 진심 어린 존중이었습니다. 제 곁을 함께 걷던 몇몇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각자의 낡은 신념이 부서진 자리에 찾아온 같은 무게의 충격을 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래는 먼 훗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시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그동안 낮잡아 보고 폄하했던 나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100년이 넘는 근대화의 역사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현재의 위상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는 오늘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라도 방향을 잃으면 얼마든지 뒤처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나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면 마침내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 하루 동안 제 뇌리에 가장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한 걸음씩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후련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당연하게 여겨왔던 거짓된 믿음이 깨지는 것은 아팠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시각이 들어설 빈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오늘 이 수업을 듣지 못했더라면 저는 여전히 낡은 기준과 편견에 갇혀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갔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니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착각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100번 낫다고 믿었으니까요. 일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남을 탓하거나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정직하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 기민하게 개선해 나가는 태도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슴에 품은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국력의 뿌리에는 아직 제가 다 알지 못한 더 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 강대국의 지형도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기존의 낡은 정치학 이론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거대한 영토도 풍부한 천연 자원도 없습니다. 과거 수많은 제국들처럼 타국을 짓밟고 일어선 침략의 역사조차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서열을 뿌리째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세계는 무기를 구하기 위해 이 나라를 찾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기 위해 이 나라에 매달립니다. 첨단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서는 미국조차 전략을 수정하며 이 나라를 필사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움직이면 미국조차 전 세계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안보의 최전선과 첨단 제조 생태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선 저는 브뤼셀의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마시며 비로소 제 안의 모든 것이 변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낡은 관념의 껍질이 벗겨진 자리에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문명적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가 붙들고 있었던 강대국의 기준들은 지나치게 오만하고 편협했습니다. 영토의 넓이, 인구의 숫자, 혹은 수백 년 전의 침략과 약탈로 쌓아 올린 부의 크기가 국력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척도라고 믿었던 그 어리석음이 오늘 벨몬트 교수의 강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서사는 단순히 경제 성장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증명서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자원을 착취하지 않았고 다른 민족의 역사를 짓밟는 무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구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의 손으로 기술의 뿌리를 내렸고
실패를 데이터로 삼아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선했습니다. 침략의 기억을 원망으로 소비하는 대신 다시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승화시켰으며, 그 의지는 오늘날 세계 안보와 첨단 산업의 심장을 고동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향해 가졌던 의구심들은 사실 제 자신의 두려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20세기의 패권 질서가 한국이 제시하는 21세기의 정직하고 투명한 기술적 표준 앞에서 순식간에 낡은 것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그 무서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 저는 이 거대한 변화의 목격자로서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추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미처 도달하지 못한 미래의 정점에서 전 세계가 따라와야 할 새로운 안보와 문명의 이정표를 묵묵히 세우고 있는 리더입니다. 이제 도쿄로 돌아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게 될 때 저는 비로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자만심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작은 나라는 사실 인류 역사가 기록한 가장 강인하고 무서운, 그러나 가장 정직하게 성공한 문명의 표본입니다. 앞으로 제가 써 내려갈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것은 단순한 아시아의 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겸허함과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할 미래의 기술 자립적 이상향 그 자체이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써 내려가고 있는 이 장엄한 서사의 증인이자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령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학문적 여정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시작을 맞이했습니다.